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저는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체계에 따른 각종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본질 그리고 그것들이 미치는 파장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이 지속 가능한 힌트에 대해서 총론과 함께 수원시의 약간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슈는 인구 변화 그리고 로컬리즘을 향할 겁니다. 위기에 맞선 지역사회의 완화와 적응을 로컬리즘이라는 힌트로 적어남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0.81명이라는 이 수치에 대한 기억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계 특수 출산율, 이른바 출산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2021년 작년 기준 0.81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0.81만 듣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 시간적인 변화, 즉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왜 0.81까지 떨어졌는지, 동시에 0.81명이라는 게 한국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한국보다 일찍 소위 인구 변화가 있었던 선진국들과의 공간적인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0.81명이라는 수치를 던지면 많은 MZ세대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희들은 낳지 않을 생각인데 0.81명이라도 된다고요? 도대체 누가 낳는 거죠?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현실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2.1명이 됐을 때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1.3명이 됐을 때 인구 위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은 각각 1983년 그리고 2002년도에 2.1명, 1.3명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년 가까이 0.81명, 올해 기준으로는 아마 0.756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지방에는 먹이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라는 비유가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라는 이 두 가지의 문단으로 아마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먹이가 없고 둥지가 없다. 즉 지방의 문제와 서울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증감, 즉 저출산 고령화라는 결과만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이 결과를 추동하는 원인 인자로서의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결국 사회 이동이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방에는 먹이가 없어서 서울 수도권에 왔더니 이곳에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 사실 이 비유가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정책 대응은 이 본질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먹이 문제, 서울에서는 둥지 문제로 분리해서 접근하다 보니 이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파트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개도국의 철학과 제도를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 선진국에 적용하려고 하니 선진국에 익숙한 우리 MZ세대에게는 그 결이 미스매칭이라는 부작용 혹은 불협화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가정이 잘못됐고 또 대응은 미뤄지다 보니 MZ세대를 중심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연기하게 되는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폭적인 관점의 전환과 함께 발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공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라는 차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변화는 또 다른 점프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형화된 길보다 재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유력한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후에 이 세계사적 신모델을 한국이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서구 선진국이 제1의 고도성장에 이어서 제2의 인구 문제를 해결한 유력한 대상으로 모델로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력과 경험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개인과 조직은 왜 인구 변화에 주목해야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읽어내시려면 미래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자, 그 과정 속에서 미래 예측의 모태 변수이자 최대 변수가 바로 인구 데이터, 이른바 현재의 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추계해내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진단하고 예정하는, 예측하는 차원에서의 미래 예측의 유력한 장치가 바로 인구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8년 이후에 1.0명 이하를 하향 돌파하고 있는 세계 신기록의 한국적 출산율의 심각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인구 변화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보다 변화가 빨랐던 주요 국가보다 한국은 훨씬 더 빠르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속도로 세계 신기록의 출산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매년 스스로 하위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접근은 외면하거나 혹은 방치하는 느낌들이 강한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과 또 제도적 외면이 만들어낸 고통의 미스매칭이 하나둘 현실 단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취약한 연결고리를 갖추고 있는 후속 세대를 중심으로 이 제도와 현실의 미스매칭이 하나같이 불편, 불안, 불만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인구 충격을 한층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모델들을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지금은 확인해 볼 상황이다, 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들은 숲을 보지 못하죠. 숲 전체를 봐야 나무들의 개별적인 변화나 성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신은 한국의 인구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올해 1월에 나왔던 일본에서의 기사입니다. 2009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게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다. 국가 준비상사태다라는 얘기를 이미 1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북핵 이슈, 특히나 한국에서는 크게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사실은 한국의 이 단기간에 급변한 인구 구조 변화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평가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아마 소멸된다면 최우선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은 현재 인구 변화를 보건대 집단 자살 사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자살은 혼자 하는 것인데 사회 전체가 집단화된 자살 사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런 평가는 가장 근래에 대한 평가가 2017년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2018년 출산율 1명 이하를 하향 돌파한 사태를 반영하지 않는 5년 전의 평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올해 0.75명이라는 이 수치를 이 평가를 했던 분들에게 보여준다면 이분들은 과연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뭇 궁금해집니다만 아마도 굉장히 위협적인 또 굉장히 공포스러운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른바 저성장, 가치관의 변화, 위기의식의 부재, 미숙한 정책 대응, 그리고 기업 대응의 부족 같은 것들도 하나같이 얘기가 될 텐데요. 특히나 재미난 것은 바로 저성장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실상 고도 성장이 계속된다면 인구 구조는 줄어들 리도 없을 것이고요. 그 속에서 자원 쟁탈전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잠재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져서 소위 줄어든 인구가 줄어든 자원들을 둘러싼 무한 쟁탈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 그 속에서 사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후속세대는 비교 여류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축이나 성숙사회를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른바 비교 여류에 놓인 후속세대들은 이 저성장의 영향 속에서 미래의 위험을 현재화시키는 선택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것이죠. 짧은 시간에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인생 모델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MZ세대는 기성세대가 갖추지 못한 다양한 가치관들을 지니게 됐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회균등 같은 것들이 부모 세대들이 강조했던 교육, 취업, 결혼, 출산, 또 은퇴 같은 정상적인 어떤 그 성장 모형 혹은 생애 모형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것들이 결혼, 출산에 대한 거부 트렌드로 연결이 됐다라는 게 아마 가장 지대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그래프를 출산율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먹이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 라는 얘기가 데이터로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본 건데요. 위에 있는 두 개가 먹이입니다. 20대, 30대의 고용률을 보여줍니다.
20년 전과 지금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특히나 고용과 관련돼 있는 불안정성, 특히나 취업난 같은 것들이 출산을 가로막을 것이다 라는 이런 추정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했는데요. 적어도 20년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 일자리, 고용의 문제는 출산율과 크게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둥지, 바로 주거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병합적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중간에 있는 전국 그리고 서울의 출산율과 함께 가장 하단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놓고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선행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그것에 바로 뒤이어서 초저출산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만약 이 데이터가 팩트라면, 맞다면 적어도 먹이, 고용의 이슈보다는 둥지, 주거의 이슈가 출산과 직결적인 인과관계를 보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인구 대응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어쩌면 주거 정책의 접근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상관성과 인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MZ세대가 원하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맞춤형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한 유의미성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자, 공간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파란 선이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인구 구조 변화가 빨랐던 중간에 서 있는 EU나 OECD 평균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 국가는 비록 상향 반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40년에 걸쳐서 바닥을 다지면서 1.56명 수준의 출산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늦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 바로 저출산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고 이례적인 결과라고 상호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감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체감이 덜 됐기 때문에 즉각적인 방식으로서의 정책 대응이 자꾸 지체되고 혹은 포기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에 찬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부터 교육 붕괴부터 시작해서 인구 감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피부 속으로 체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대,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는 작년 올해에 대규모 미달 사태를 발생했고요. 신입생의 중도 포기율도 20%에서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의 그러니까 학령 인구의 절대 감소가 되겠죠. 바로 자연 감소입니다. 두 번째, 지거국에 가져야 될 지방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의 대학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회이동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 구조 때문에 지역은 특히나 인구 감소에서 비롯되는 경제 불황 그리고 사회 전체의 축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또 이들이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역 징집률이 지금 한 70% 정도 된답니다. 근데 한국은 작년 기준 94%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여러 이유 중에서 뺄 수 있는 현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간 30만 정도의 징집 인원이 필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들어간 남자 인구들이 대개 24~2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벌써 연간 5만에서 6만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게 올해 대선에서 2대 남, 2대 녀라는 20대를 분할시키는 방식으로서의 200만 원 주자, 그 다음에 모병제로 넘어가자 하는 것들이 바로 병력 부족 사태로 직결되는 문제가 확인이 됐고요. 자, 이분들이 이제 2~3년 지나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떼가는 세금이나 준조세의 증가율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세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가처분 소득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 부조형의 분모의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부양해야 될 분자 인구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모가 1인당 내야 될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받아가야 될 분자는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를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같이 복지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그 끝은 결국 감축 사회를 향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 출산율은요, 가장 높았던 게 6.5명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1955년부터 60년에 5년 구간이 6.5명을 찍었는데요. 작년에 0.81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는 0.75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세대 만에 거의 8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출산아 수도 한때 102만이 태어났으나 작년 기준 26만 명으로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나 102만은 현재 50대 초, 바로 71년 돼지띠입니다.
50대 초에서 지금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0세, 1세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25만까지. 이것도 역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독특하게도 한국은 출산율과 출산화가 혼인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한국은 결혼이라는 생애 이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즉 법적 혼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 혼외자라는 국제 비교 통계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현재 2.4%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4%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평균 60%입니다.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70%에 달합니다. 즉 한국처럼 법적 혼이라는 굉장히 허들 높은 수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면 같이 살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자녀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 탄생이 법적 혼과 적어도 의무,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적어도 1.56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 법적 혼의 허들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들이 바로 급격한 출산 하락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인구주택 총조사가 정확성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연 증감만 반영하기 때문이죠. 출생과 사망만 반영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한계가 2015년 통계 결과 여실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2015년에 했고 2020년에 하고 앞으로 2025년도에 하면 되는데 2015년에 한 통계가 2017년부터 예측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특별 추계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015년 추계에서는 이 데드크로스, 즉 출생과 사망이 엇박자 만나는 시점이 2029년도에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2019년 3월에 특별 추계를 하니 이미 그 해에 한국은 자연 감소, 즉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감소가 발생해도 총 인구는 당분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유입분 때문입니다. 국제 유입분, 즉 우리 산업 연수생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총 인구는 대개 늘어납니다. 특히 유럽 같은 국가, 미국 같은 국가도 2.1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총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국제 유입 때문인데요. 한국은 2020년에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니 바로 1년 만에 총 인구도 줄어든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감소에서 총 인구 감소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만 한국은 자연 감소 2019년 그리고 총 인구 감소 2020년 시점에 불과 1년 만에 총 인구 감소도 훨씬 더 추계보다 8년이나 앞당겨지면서 현실화가 됐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자연 증감도 중요합니다만 사회 증감에 대한 적절한 통계입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이 한국입니다만 서울 수도권을 의미합니다. 전체 인구의 52%가 12%밖에 되지 않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즉 고밀도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 하나같이 저출산을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을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이쪽에서 고용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 세 번째 그린색의 실선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안타깝게도 90년부터 추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 고용의 창출 능력이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울 인구가 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서울의 스태그플레이션화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지출해야 될 물가의 수준들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경기권에 안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작년에 기록한 0.81명은 평균치입니다. 전라남도 광역 17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1.02명을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근데 서울이 0.63명으로 평균을 하락하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합한 평균치가 0.82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전라남도에 사는 분들이 하나같이 특히나 15세부터 24세를 포함한 청년 인구들이 주민등록은 전남에 둔 채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국의 인구주택 총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상으로 50년 장기 시나리오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몸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많죠. 그 격차가 그것이 반영하지 않는 것들이 즉 사회이동을 반영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만 나오면 고위, 중위, 저위 중에서 저위로 수렴되는 실측치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유령 인구라고 불리는 전체 인구에서 20, 30%가 되는 지방 인구와 정확하게 서울 인구에 포함돼서 그들이 1.02명이 아니라 0.63명으로 계산이 된다면 아무래도 인구 예측치는 굉장히 정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구주택 총조사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자연 이동, 자연 증감에다가 사회 이동까지 넣어서 반영한 그래프입니다. 일본에서 2015년도에 했는데요. 180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현행 대비 인구가 50% 이상 줄어드는 동네를 파란 점으로 찍었습니다. 이 파란 점이 전국 지역으로 다 퍼져 있죠. 반면에 광역 대도시에는 인구가 그래도 좀 늘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지도 한 장으로 일본의 경제 정책이 180도 선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집권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지점이 바로 고령 농촌 지역으로 전반적인 이 자민당의 텃밭들입니다. 이 텃밭들의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 지역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 본인들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 한 장이 있고 난 후, 비포 애프터가 정책의 결이 180도 선회합니다. 있기 전에는 전형적인 매크로 정책이죠. 재정정책, 금융정책, 성장 전략을 썼다면 이 지도 한 장을 보고 나서는 갑자기 집권 자민당, 보수당에서는 하기 힘든 단어들을 정책의 전면에 내걸게 됩니다. 바로 지방 고용을 늘려라, 지방에 이주를 시키자, 그 다음 청년 직주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야 된다. 지역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른바 로컬 아베노믹스라고 얘기하는 도농 균형 발전 방식으로서의 아베노믹스가 전환되게 됩니다. 한국도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1년도에 저도 같이 이 감사를 같이 들어갔습니다만 자문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한국의 인구 정책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형적인 세대 부조형의 피라미드를 보였다면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역전되는 사례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밑에 있는 건데요. 빨간 지점이 소멸 위기 지역들입니다. 2017년에는 일부 그나마 빨간 지역이 좀 적은데요. 한 세대 후가 되면 거의 모든 지역들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독특한 것은 이것도 앞으로 인구가 0.98명의 출산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라 그랬죠? 0.75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 이 그림에서도 이미 미래 상황은 20%에서 30%를 더 악화시킨 것을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의 본질입니다. 서울 보시죠. 거의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100년 후가 되면 260만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0.98로 상정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자, 이분들은 어디로 빠질까요? 바로 경기로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의 근접한 지역은 굵기가 굉장히 빨갛죠. 이들 지역은 이미 서울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독특한 것은 파란 지역입니다. 다음 세대 2067년까지 이 5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자연 감소 속에서 총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주변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바로 사회 이동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두에 말씀드린 먹이와 둥지가 MZ세대에게 가장 눈높이를 맞춰진 공간들이 이 5개 지역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게 팩트라면 앞으로의 인구 정책은 먹이 둥지를 통해서 이 5개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타진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앞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대안 모델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딛고 오늘까지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만 더는 이 과거 방식의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둘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럼 넥스트 모델은 뭐가 될 것이냐? 바로 균형 발전과 로컬리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맡겼더니 양극화를 심화시키고요. 정부에 맡겼더니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 이 딜레마를 해결해내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정부와 시장과 지역사회가 같이 가는 대안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신경제, 신질서로 만들어질 때 어쩌면 도농균형과 동시에 로컬리즘도 확인되는 느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가 많죠. 풍요지표 1위, 행복도 1위, 실수입도 1위. 도대체 이곳은 어디일까요? 참고로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해에 근접해 있는 1년의 절반이 겨울인 동네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행복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활기차고요. MZ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이른바 직주 모델, 교류 모델, 순환 모델, 생태계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총칭해서 후쿠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고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자치교육, 자발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로컬리즘을 기본적으로 향토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브랜드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혁신의 토종 제품들, 토종 산업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재미난 것은 시민의 주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역의 문화로 천착이 되면서 후속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지역사회 안에서 모두 다 공급이 되고 해결이 되다 보니 MZ세대도 마음 놓고 출산을 하고요.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하향 정책을 통해서 이것들이 전달 체계를 올라타서 지역 주민에게 갔던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역에서의 고민과 모델들이 또 주민들의 아이디어들이 상향화돼서 올라가서 그것들이 고도화된 다음에 다시 전달 체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구조. 왜? 과거에는 메스 시대답게 만들면 팔리던 시대였죠. 중앙이 만들어서 떨어뜨리면 효과성을 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인구가 줄고 있고요. 하나같이 주민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고학력이고요.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가치관과 기대 수준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틀을 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행한 느낌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마다의 혁신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혁신을 누가 도울 것인가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독과점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은 끊임없이 소외된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줄어든 인구가 총동원돼서 지역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고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외부의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립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을 바라보는 입장들, 두 번째는 상식을 깨는 아이디어와 또 실천을 잘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정책에 뛰어들고요. 세 번째는 엉뚱하고 기발하나 기존의 고정관념 안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도전 의식들을 품어낼 수 있는 방식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지역 행복들은 만들어집니다. 결국 당사자성, 지역이 잘못되면 지역 주민 모두의 삶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굉장히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죠. 주민들은 외부의 경험도 다양하고요. 외부에서의 도시 경험도 있고요. 또 행정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교육도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UIZ 턴을 통해, J턴을 통해 가지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주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 균형 발전과 지역 행복의 연결고리는 지역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들이 지역의 문제를, 의제를 다루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실행하면서 그것들을 연속된 방식으로서 밸류체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바로 지자체는 행정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두 번째는 지역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그래서 행정 경험의 최대 동원과 협치 사업의 이해를 일치하는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속 가능한 지역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추동해왔던 고용의 악화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의 소외 문제, 그리고 소멸의 문제도 하나같이 풀어낼 수 있는 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산들을 끄집어내야 될까요? 추진 주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적 자산, 이러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할 것인가라는 이슈이죠. 자, 혼자도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네트워크를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관계 자산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229개 기초지자체는 모두 다 229개의 독특한 모델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로 지역의 차별화된 자산들, 방치됐지만 굉장히 유력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행정의 개입으로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돈 버는 지역 활성화라는 이 영리 모델을 채택해서 그것들이 내버려둬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필수 자산, 인적 자산과 관계 자산, 그리고 지역 자산과 사업 자산을 엮어내고 그것들을 행정 자산과 금융 자산을 통해 가지고 보다 듬고 그것들이 잘 확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선택적인 자산들이 동원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앞서 일본형 모델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감사원의 상황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수원의 상황도 지금은 비록 120만을 유지하면서 또 특례시까지도 됐죠. 굉장히 좋은 능력들, 경쟁력이나 자원들,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축복받은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연 증감에 사회 이동까지 넣은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수원의 미래 인구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수원만의 차별화된 스타일, 그리고 수원의 모델들을 통해서 직주락을 풀어낼 수 있는 독특한 차별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자산입니다. 장점은 물론이고요. 방치된 자산을 통해서 지역의 독특한 차별화된 모델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도시 재생에 투입시키는 방식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성을 갖추고 있는 다종 이해관계자들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흡수하고
또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 벌지 않은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고요, 민간의 협치적인 구조를 통해서 영리사업화의 가능성을 높이자. 결국 이 자치 비전이 이 세 가지를 품어내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력을 갖춘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때 수원의 미래의 위기도 어쩌면 굉장히 높은 지속 가능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